질투를 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좀 꼬치꼬치 캐물어요. 어디서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뭐를 했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이 피곤하게 캐물어요. 그러다가 딱 약점을 잡으면은 파고들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릴 정도로 꼬치꼬치 해묻는다. 그러면 그거는 나를 질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나를 질투하는 친구의 말버릇은 무엇인가요? 이게 부러움이랑 질투를 구분하기가 얼핏 보면 참 어려워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글로 쓴 대사로 보잖아요. 부러워하는 말이랑 질투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러나 현실에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요, 나를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떻게 너 같은 게 그거를 갖고 있지? 사실은 내가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질투가 나는 거죠. 질투는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싶은 거고요. 부러움은 그냥 상대방이 있는 거를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좀 꼬치꼬치 캐물어요. 어디서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뭐를 했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이 피곤하게 캐물어요. 그러다가 딱 약점을 잡으면은 파고들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릴 정도로 꼬치꼬치 해묻는다. 그러면 그거는 나를 질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그냥 부러워하고 말아요. 근데 질투하는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깎아내려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좋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질투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비싼 물건을 갖다 샀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러워하는 사람은 진짜 좋겠다. 나도 한번 그런 거 가졌으면 좋겠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너는 이 나이가 돼서도 그렇게 계속 물건만 사고 그러고 싶니? 좀 정신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깎아내리려고 들지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별로 그렇게 소문을 안 내요. 내 앞에서 내가 그거 있으니까 부러워하고 잊어먹거든요. 질투하는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체적으로 소문을 갖다 내는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소문이 하나 덧붙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냥 집을 샀는데 친구가 어떻게 그 집을 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쓱 붙이죠.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샀다 그러면 더 부럽잖아요. 그런데 아마 부모님이 잘 사니까 부모님이 사줬을 거야. 혹은 또 그런데 그게 전세인지 자가인지 알 게 뭐야 하는 식으로 뭔가 하나 슬쩍 부정적인 소문이나게 뉘앙스를 덧붙이기도 해요. 질투심 많은 친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질투심 많은 친구는 안 만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질투심 많다는 거는 굉장히 복수심도 많고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요,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을 갖다 이겨먹는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질투하는 사람을 확 이겨먹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싸우고 안 보게 되니까 방법이 하나이긴 하겠지만 쉽지도 않고, 또 착한 사람들은 제가 어디서 내 뒷담화를 하고 있을까 막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질투하는 사람을 갖다 뻔히 피곤한데도 만나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 찾아내서 결국은 그 이유 자체를 없애고 나를 질투하는 주위 사람한테 한번 멀어지는 게 이제 방법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나를 질투하는 사람을 내가 계속 옆에 두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내 자랑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 서로 질투를 할지언정 얘한테밖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또 질투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지 간에 나를 갖다 이렇게 질투하고 왠지 나의 성공을 제대로 안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랑 계속 만나는 경우에는요, 진짜 만나는 사람이 적은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안 받아주고 얘랑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은 가족이어서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 찾아내서 그 이유를 해결하고 대부분 안 만나는 게 낫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런 나이 문제도 있지요. 그 사람이 질투해서 괴로우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질투할 거리를 안 던져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자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자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남한테 자랑이겠지만 나는 그냥 알림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남이 질투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나의 기준에선 자랑이 아니지만 남의 기준에선 자랑이 되겠지요. 그래서 남의 기준에서 자랑이 되는 거를 조금씩 덜 말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질투할 게 없지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할 말이 없어서 심심해질지도 몰라요. 열등감이란 감정은 무엇인가요? 열등감은 바꿔 말하면은 우월감의 반대예요. 열등감은 항상 우월한 누군가가 나를 갖다 열등하게 본다는 거를 갖다 의미해요. 그런데 사실은 살다가 보면 안 그럴 때도 되게 많아요. 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갑자기 열등감을 느끼다가 확 생각이 바뀌어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우월감을 갖다 이제 전제로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과 비교는 조금 달라요.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교를 하더라도 비교에서 멈추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비교하면서 내가 그거를 갖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열등감이 되지요. 그런데 열등감은 대체적으로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요, 열등감을 느낄 만한 이유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본인도 그 상황에 처하면 열등감을 느낄 거면서 주위에서는 자꾸 충고를 해요. 야, 열등감 느끼지 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느낄 수도 있고 느껴도 되고 열등감 자체는 원인이 아니라 결국 상황에 대한 결과인 거지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열등감을 느끼는 나에 대해서 너무 찌질하게 생각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요. 다 대부분 느낄만 해서 느끼는 거지요. 그러나 옆에서는 자꾸 나의 열등감을 느낄 권리도 없애고 자꾸 폄훼하려고 하는 해요. 그렇다면 열등감을 딛고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열등감을 딛고 성장하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저는 열등감을 딛고 성장했다는 얘기들에 대해서 대부분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를 사실이 아니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원래는 본인들도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국 누군가 성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거에는 못하다가 지금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성공한 멋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대해서도 자꾸 퍼뜨려요. 열등감은 있으면 딛고 성장해야지. 나는 그랬으니까 라고 하면서 남들이 가지는 열등감에 대해서 무시하고 계속 폄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갖다 유지하고 열등감을 가질 권리마저 없애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그냥 딛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열등감은 그냥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열등하다고 느끼는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잖아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 수련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형수술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꼭 찍어서 이게 이런 모습이 되면은 내 얼굴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완전히 내가 머리에 탁 그린 다음에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보통 80% 이상에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만족도가 올라가요. 열등감을 느끼는 내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요. 그러나 이제 성형수술은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울증이 있게 되잖아요. 내 얼굴이 못생겨 보여요. 그럼 성형수술 하는데 우울증은 6개월에서 1년 가거든요. 성형수술을 해도 계속 못생겨 보여요. 그래서 우울증일 때 성형수술을 하면은 계속 만족을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가 인생사 때문에 하게 되면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맨날 취업 면접에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딴 데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자꾸 내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해도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수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식으로 성형수술로 인한 나의 외모의 변화가 나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면은 성형수술은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갖다 줄어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리고 좋은 수입 참모는 친구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은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친구는 새 차 샀어요. 나는 중고차 샀어요. 그러나 어차피 나나 걔나 똑같은 차 몰아요. 그러면은 차 사면 열등감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열등감의 요소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으면은 중고로라도 사서 갖고, 내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면은 열심히 돈 모아서 수술해서 노력하고, 그게 열등감을 대처하는 데는 훨씬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열등감을 해소해도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교는 하지요. 그러나 차가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를 비교하게 되면 덜 비교하지요. 결국은 이거는 점수를 줄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성형수술 했더라도 내가 부러워하는 TV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아름답게 되진 않지요. 그러나 적어도 눈이 작은 분이 눈을 크게 수술했다면, 적어도 나는 이제 눈이 작다는 열등감은 안 가지게 되는 거지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국산 차를 갖다 샀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나보다 좋은 차를 모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은 있지만, 적어도 옛날처럼 난 차도 없어 하는 열등감에선 벗어난 거지요. 그러면 돈 모아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차를 사야지요, 점점. 친구가 나를 질투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말투가 있을까요? 사실 그게 친구가 이제 나를 질투한다라는 게 뭐냐면 친구가 나를 굉장히 주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질투하는 눈빛 같은 걸 보면 약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훑잖아요. 그런 어떤 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가 내 행동을 주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성적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지금 이번에 토익이 몇 점 나왔는지, 내가 이번에 취업 원서를 썼는데 어디가 붙고 어디는 서류까지 또 되고 어디는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성적이나 본인의 결과보다 더 궁금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친구가 나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또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나를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계속 확인하는 경우. 왜 확인해서 뭐 할까요? 나보다 잘했나? 이걸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말투로도 어느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은근히 내가 한 성과를 내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외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툭 나옵니다. 야, 그거 붙었다고? 문제가 좀 쉬웠나 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역시 너는 그래도 부모님의 은수저잖아. 이게 굉장히 부모님이 중요한 것 같아.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게 내가 뭔가 붙은 게 이게 운 때문에 그런 건가? 문제가 쉬워서 그런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의 기분 나쁨이 조금씩 있죠. 근데 싹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뭐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이 반복될 때, 소위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내가 잘한 거였을 때 나의 내부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외부의 요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경우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 또 내가 뭔가 잘된 거를 얘기할 때 갑자기 내 얘기를 이렇게 공감해 주거나 뭐 이렇게 지지해 주거나 그런 것이 거의 없이 갑자기 자기 자랑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나는 취업 같은 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든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갑자기 막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많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자신이 친구에게 느껴지는 어떤 질투심, 소위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질투심 많은 친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즘에 이제 영상 중에 뭐 선절하라는 그런 영상 많잖아요. 사실 너무 이제 괴롭고 너무 유해하다 이러면 사실 손절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손절할 거였으면 사실은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계속 만나는데, 심지어 가족 중에서 있고요. 근데 내 주위에 이제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계속 질투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질투는 질투할 만한 사람에게 보통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그 친구도요, 친구가 한 10명 있으면 10명 모두에게 질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한두 명한테만 계속 많은 관심을 갖고 질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미 질투를 받고 있다는 건 표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손절할 게 아니라면 질투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금물은 내가 너보다 조금 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초격차가 있는지를 보여줄게. 이러고 나를 막 더 자랑하잖아요. 그분이 막 예를 들어서 나는 취업이 됐는데 그분은 취업이 안 됐어요. 근데 막 자기의 부모님의 이제 수저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 취업을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얘기해가지고 얘를 완전히 밟아놓으면 다시는 네가 질투 같은 거 안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완전히 해주면 오히려 질투가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질투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라면 질투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2가지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뛰어버리거나 두 번째는 상대와 내가 비슷한 위치라고 해서 연결성을 지어주거나 예를 들어서 아, 너 참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그러면 야, 내가 너 닮아서 그렇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성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와 내가 공통분모, 내가 너 친구니까 그게 가능했지 라고 해서 상대가 나를 띄울 때 오히려 거기서 내가 막 띄워서 풍선처럼 올라가지 마시고 얼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상대와 연결성을 지어주는 거. 혹은 내가 상대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되게 옷 잘 어울린다. 야, 너는 이거 더 잘 어울릴걸? 야, 너는 나보다 키도 훨씬 크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낀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을 받음으로써 질투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백설공주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동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백설공주를 굉장히 그 마녀가 이제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백설공주가 굉장히 자신이 이제 그럴지도 몰랐겠지만 그분은 너무 순진하신 분이라서 잘 몰랐겠지만 처음부터 이제 계모가 그렇게까지 하시기 전에 계모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정말 믿게 하셨으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으면은 절대 그런 파괴적인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자가 좀 많은 사람이어도 조금 더 빛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유독 그림자하고 만나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질투심이 좀 많은 사람들은 사실 반대로 보면은 인정 욕구도 많은 거고 자신이 좀 성장하고 싶은 욕구도 많은 거니까 그러한 인정 욕구를 비춰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질투심을 느끼는 친구들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질투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2가지의 어떤 감정의 토대에서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우월감이고요. 2번째가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질투심을 형성시키는 것은 이 우월감을 내가 유지하고 싶은데 우월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좌절되고 도리어 우월해지려고 하는 거는 뭐 고사하고 내가 열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자신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요소는 질투라고 하는 것을 좀 증폭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번에 신차를 뽑았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좀 자랑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이제 내가 뭐 동창회를 해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녁 내가 다 살게. 내가 그랜저 이번에 뽑아가지고 내가 밥 다 살게 하고 갔는데 그 친구들이 오는데 막 벤틀리, 롤스로이드, 포르쉐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이건 누구 차야? 그러면 막 내 차가 아닌 것 같이 누구 차지? 왜 여기다 받쳐놨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한 위축감이 들면서 도대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번 거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은근한 질투심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게 운이 좋아가지고 나보다 뭐 훨씬 못했던 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좀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질투심이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보편적인 만큼 상당히 인간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흔히 한국인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눈치도 보고 질투도 한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 시대보다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적어요. 우리가 거의 보고 있는 게 거울보다도 뭘 봐요? 스마트폰 보잖아요. 스마트폰은 내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상이 공유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를 봐도 그 사람의 이야기고 SNS를 봐도 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 별로 즐겁지 않은 좀 경험을 많이 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옛날 조선시대 때만 해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땅이라는 건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 그 시대는 정말 또 되게 쉽게 살기 좀 힘든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은 잘 좀 들리지 않죠. 어쩌다 한 번씩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사촌이 땅을 산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땅뿐만인가요? 뭐 지갑도 사시고 뭐 차도 사시고 뭐 가방도 사시고 아니 도대체 뭐 이렇게 다 사시지? 여행도 다니시고 심지어 사촌만 그런 게 아니죠. 온 동네방네 친구들이 다 뭔가 잘 나가고 있고 그 사람들 일상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또 타인에 대한 견눈질이 좀 커지는 시기이고 타인을 향한 그런 견눈질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신에 대한 어떤 초라함 또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증폭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열등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주장한 사실은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개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일독을 좀 권합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거기 보면 이제 잘 나와 있기도 한데 사실 아들러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토대를 가지고 자신의 개인 심리학을 구축했거든요. 그만큼 열등감이 그분의 이론에서는 너무나 중요한데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는 좀 달라요. 열등감은 우리가 모두 다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고 또 질투심 역시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근데요, 열등감은 내가 열등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나의 과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친구들보다 뭔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그것은 나한테 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유발하죠. 불안도 막 들 수도 있고 막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막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근데 다른 한편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나도 뭔가 학원을 끊는다든지 나도 뭔가 컴퓨터에서 뭔가 내가 유튜브도 보고 뭐 외국인하고 회화에 대한 것을 내가 본다든지 뭐 새로운 습관을 한번 형성한다든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등감은 아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도약팔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열등감이 더 커져가지고 열등감 컴플렉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걸 넘어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부모 수저로 다 결정돼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 사실 세상에 뭐 그런 요소가 정말 뭐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요소가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 자포자기 한다면 사실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이 사람들이 다 결탁해서 된 거니까 어차피 실력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야 라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서 그러한 인식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나거든요. 그래서 열등감 컴플렉스는 자기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해로운 결과다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에서부터 어떻게 치고 올라가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열등감을 치고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하드니스라고 해서 스트레스에 강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스트레스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확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오뚜기처럼 일어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도약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예 주의 깊게 연구한 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수잔 코바사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이 스트레스에 있어서 오히려 강인한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통제, 두 번째가 전념, 세 번째가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쉬우니까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통제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될 때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2가지 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작은 원,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원. 큰 원은 작은 원을 포괄하면서도 훨씬 더 큰 원입니다. 근데 작은 원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 영향력의 원이죠. 그런데 그 밖의 원에 있는 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나한테 관련 있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당장 할 수 없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성격을 바꾼다든지 부모님의 수저를 변경한다든지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가 바뀐다든지 그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뉴스들이 들려올 때 그게 다 나하고 관련 있는 것 같고 다 나의 걱정거리가 되긴 하지만 사실 이걸 분리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적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바사에 따르자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적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여기에 막 덩어리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원만 남잖아요. 할 수 없는 건 그냥 다 적은 다음에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할 수 있는 원 있죠.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아. 그런데 지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기서 첫 번째 일이 뭐지? 여기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전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걱정과 어떤 내가 뭔가 불안에 휩싸여 있으면, 그런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안감이 올라오고 오히려 열등감 컴플렉스로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줄 수 있고요. 우리 정신건강에도 매우 해로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오히려 집중해서 그것을 몸으로, 경험으로 체험해 나가는 것. 전념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한 측면은 뭐냐면, 우리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행복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불행감이 들잖아요. 아, 나는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유학도 안 보내주고, 왜 영어 유치원도 안 보내주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한 거지? 심지어 나는 막 그 흔한 학원 하나도 안 보내주고, 나는 그래서 지금 너무 발음도 안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되게 불안하고 화가 나잖아요. 어떤 면에서 뭐 억울함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전념해서 조금씩 단어라든지 또 무엇인가의 원서를 좀 읽어본다든지, 내가 조금씩 조그마한 것들을 내가 말해본다든지, 이런 어떤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 내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거, 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사실 행복입니다. 행복과 굉장히 직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지고 있어. 오늘보다 내일은 좀 나을걸? 내가 조금씩 한 걸음씩 가는 거. 아, 오늘 내가 2걸음 밀렸어도 내일은 내가 3걸음 가겠다라고 하는 어느 지점, 이런 부분들이 통제에서 전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도전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되게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인생의 정점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다음 스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다 잘 됐어. 초반에 막 너무 막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그 다음 버전에는 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리막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바닥에 있다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나는 생장하고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 크다는 거죠. 소위 챔피언과 도전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챔피언은 내가요, 경기를 해서 이겨봐야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챔피언 벨트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근데 도전자는요, 지면 챔피언 벨트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원래도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기면요,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자는 마인드가 다를 수 있죠. 어차피 나는 세상에 있는 거를 다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잠재태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내 무대에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도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의 기회 요인일 수 있고, 아주 어두울 때 오히려 아침에 밝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어두운 밤에 올 때, 내 영혼의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몰려올 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 내가 어려운 건 맞아, 작은 부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통제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전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도전감을 통해서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어떤 지점, 이것은 우월감이라고 하는 요소를 획득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이전의 우월감하고 좀 달라요. 예전의 우월감은 저 친구보다는 내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친구보다는 이게 좀 나으면 어떨까, 이런 요소였다면, 이제부터의 어떤 우월감은 이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이것이 바로 통제, 전념, 도전이라고 하는 3박자 속에서 나타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를 질투하는 친구의 말버릇은 무엇인가요? 이게 부러움이랑 질투를 구분하기가 얼핏 보면 참 어려워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글로 쓴 대사로 보잖아요. 부러워하는 말이랑 질투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요, 나를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떻게 너 같은 게 그거를 갖고 있지? 사실은 내가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질투가 나는 거죠. 질투는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싶은 거고요. 부러움은 그냥 상대방이 있는 거를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좀 꼬치꼬치 캐물어요. 어디서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뭐를 했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이 피곤하게 캐물어요. 그러다가 딱 약점을 잡으면은 파고들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릴 정도로 꼬치 해묻는다, 그러면 그거는 나를 질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그냥 부러워하고 말아요. 근데 질투하는 사람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깎아내려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좋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질투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비싼 물건을 갖다 샀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러워하는 사람은 진짜 좋겠다. 나도 한번 그런 거 가졌으면 좋겠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너는 이 나이가 돼서도 그렇게 계속 물건만 사고 그러고 싶니? 좀 정신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깎아내리려고 들지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별로 그렇게 소문을 안 내요. 내 앞에서 내가 그거 있으니까 부러워하고 잊어먹거든요. 질투하는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체적으로 소문을 갖다 내는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소문이 하나 덧붙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냥 집을 샀는데 친구가 어떻게 그 집을 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쓱 붙이죠.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샀다 그러면 더 부럽잖아요. 그런데 아마 부모님이 잘 사니까 부모님이 사줬을 거야. 혹은 또 그런데 그게 전세인지 자가인지 알게 뭐야 하는 식으로 뭔가 하나 슬쩍 부정적인 소문이나게 뉘앙스를 덧붙이기도 해요. 질투심 많은 친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질투심 많은 친구는 안 만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질투심 많다는 거는 굉장히 복수심도 많고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요,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을 갖다 이겨먹는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질투하는 사람을 확 이겨먹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싸우고 안 보게 되니까 방법이 하나이긴 하겠지만 쉽지도 않고, 또 착한 사람들은 제가 어디서 내 뒷담화를 하고 있을까 막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질투하는 사람을 갖다 뻔히 피곤한데도 만나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 찾아내서 결국은 그 이유 자체를 없애고 나를 질투하는 주위 사람한테 한번 멀어지는 게 이제 방법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나를 질투하는 사람을 내가 계속 옆에 두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내 자랑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 서로 질투를 할지언정 얘한테밖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또 질투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지 간에 나를 갖다 이렇게 질투하고 왠지 나의 성공을 제대로 안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랑 계속 만나는 경우에는요, 진짜 만나는 사람이 적은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안 받아주고 얘랑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은 가족이어서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 찾아내서 그 이유를 해결하고 대부분 안 만나는 게 낫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런 나이 문제도 있지요. 그 사람이 질투해서 괴로우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질투할 거리를 안 던져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자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자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남한테 자랑이겠지만 나는 그냥 알림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남이 질투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나의 기준에선 자랑이 아니지만 남의 기준에선 자랑이 되겠지요. 그래서 남의 기준에서 자랑이 되는 거를 조금씩 덜 말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질투할 게 없지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할 말이 없어서 심심해질지도 몰라요. 열등감이란 감정은 무엇인가요? 열등감은 바꿔 말하면은 우월감의 반대예요. 열등감은 항상 우월한 누군가가 나를 갖다 열등하게 본다는 거를 갖다 의미해요. 그런데 사실은 살다가 보면 안 그럴 때도 되게 많아요. 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갑자기 열등감을 느끼다가 확 생각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우월감을 갖다 이제 전제로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과 비교는 조금 달라요.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교를 하더라도 비교에서 멈추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비교하면서 내가 그거를 갖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열등감이 되지요. 그런데 열등감은 대체적으로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요, 열등감을 느낄 만한 이유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본인도 그 상황에 처하면 열등감을 느낄 거면서 주위에서는 자꾸 충고를 해요. 야, 열등감 느끼지 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느낄 수도 있고 느껴도 되고, 열등감 자체는 원인이 아니라 결국 상황에 대한 결과인 거지요. 그래도 다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열등감을 느끼는 나에 대해서 너무 찌질하게 생각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요. 다 대부분 느낄만 해서 느끼는 거지요. 그러나 옆에서는 자꾸 나의 열등감을 느낄 권리도 없애고 자꾸 폄훼하려고 하고는 해요. 그렇다면 열등감을 딛고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열등감을 딛고 성장하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저는 열등감을 딛고 성장했다는 얘기들에 대해서 대부분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를 사실이 아니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원래는 본인들도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국 누군가 성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거에는 못하다가 지금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성공한 멋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대해서도 자꾸 퍼뜨려요. 열등감은 있으면 딛고 성장해야지, 나는 그랬으니까 라고 하면서 남들이 가지는 열등감에 대해서 무시하고 계속 폄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갖다 유지하고 열등감을 가질 권리마저 없애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그냥 딛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열등감은 그냥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열등하다고 느끼는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잖아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 수련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형수술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꼭 찍어서 이게 이런 모습이 되면은 내 얼굴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완전히 내가 머리에 탁 그린 다음에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보통 80% 이상에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만족도가 올라가요. 열등감을 느끼는 내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요. 그러나 이제 성형수술은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울증이 있게 되잖아요. 내 얼굴이 못생겨 보여요. 그럼 성형수술 하는데 우울증은 6개월에서 1년 가거든요. 성형수술을 해도 계속 못생겨 보여요. 그래서 우울증일 때 성형수술을 하면은 계속 만족을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가 인생사 때문에 하게 되면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맨날 취업 면접에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딴 데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자꾸 내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해도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수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식으로 성형수술로 인한 나의 외모의 변화가 나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면은 성형수술은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갖다 줄어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리고 좋은 수입차 모는 친구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은,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친구는 새 차 샀어요. 나는 중고차 샀어요. 그러나 어차피 나나 걔나 똑같은 차 몰아요. 그러면은 차 사면 열등감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열등감의 요소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으면은 중고로라도 사서 갖고, 내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면은 열심히 돈 모아서 수술해서 노력하고, 그게 열등감을 대처하는 데는 훨씬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열등감을 해소해도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교는 하지요. 그러나 차가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를 비교하게 되면 덜 비교하지요. 결국은 이거는 점수를 줄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성형수술 했더라도 내가 부러워하는 TV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아름답게 되진 않지요. 그러나 적어도 눈이 작은 분이 눈을 크게 수술했다면, 적어도 나는 이제 눈이 작다는 열등감은 안 가지게 되는 거지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국산 차를 갖다 샀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나보다 좋은 차를 모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은 있지만, 적어도 옛날처럼 난 차도 없어 하는 열등감에서 벗어난 거지요. 그러면 돈 모아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차를 사야지요, 점점. 친구가 나를 질투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말투가 있을까요?
사실 그게 친구가 이제 나를 질투한다라는 게 뭐냐면 친구가 나를 굉장히 주시한다는 거죠. 그쵸? 왜 우리가 질투하는 눈빛 같은 걸 보면 약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훑잖아요. 그런 어떤 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가 내 행동을 주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성적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지금 이번에 토익이 몇 점 나왔는지, 내가 이번에 취업 원서를 썼는데 어디가 붙고 어디는 서류까지 또 되고 어디는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성적이나 본인의 결과보다 더 궁금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친구가 나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또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나를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계속 확인하는 경우. 왜 확인해서 뭐 할까요? 나보다 잘했나? 이걸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말투로도 어느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은근히 내가 한 성과를 내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외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툭 나옵니다. 야, 그거 붙었다고? 문제가 좀 쉬웠나 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역시 너는 그래도 부모님의 은수저잖아. 이게 굉장히 부모님이 중요한 것 같아.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게 내가 뭔가 붙은 게 이게 운 때문에 그런 건가? 문제가 쉬워서 그런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의 기분 나쁨이 조금씩 있죠. 근데 싹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아니 뭐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이 반복될 때 소위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내가 잘한 거였을 때 나의 내부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외부의 요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경우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 또 내가 뭔가 잘된 거를 얘기할 때 갑자기 내 얘기를 이렇게 공감해 주거나 뭐 이렇게 지지해 주거나 그런 것이 거의 없이 갑자기 자기 자랑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나는 취업 같은 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든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갑자기 막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많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자신이 친구에게 느껴지는 어떤 질투심, 소위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질투심 많은 친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즘에 이제 영상 중에 뭐 손절하라는 그런 영상 많잖아요. 사실 너무 이제 괴롭고 너무 유해하다 이러면 사실 손절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손절할 거였으면 사실은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계속 만나는데 심지어 가족 중에서 있고요. 근데 내 주위에 이제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계속 질투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질투는 질투할 만한 사람에게 보통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그 친구도요. 친구가 한 10명 있으면 10명 모두에게 질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한두 명한테만 계속 많은 관심을 갖고 질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미 질투를 받고 있다는 건 표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손절할 게 아니라면 질투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금물은 내가 너보다 조금 나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초격차가 있는지를 보여줄게. 이러고 나를 막 더 자랑하잖아요. 그분이 막 예를 들어서 나는 취업이 됐는데 그분은 취업이 안 됐어요. 근데 막 자기의 부모님의 이제 수저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 취업을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얘기해가지고 얘를 완전히 밟아놓으면 다시는 네가 질투 같은 거 안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완전히 해주면 오히려 질투가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질투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라면 질투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뛰어버리거나 두 번째는 상대와 내가 비슷한 위치라고 해서 연결성을 지어주거나 예를 들어서 너 참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그러면 야 내가 너 닮아서 그렇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성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와 내가 공통분모, 내가 너 친구니까 그게 가능했지 라고 해서 상대가 나를 띄울 때 오히려 거기서 내가 막 띄워서 풍선처럼 올라가지 마시고 얼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상대와 연결성을 지어주는 거. 혹은 내가 상대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되게 옷 잘 어울린다. 야, 너는 이거 더 잘 어울릴걸? 야, 너는 나보다 키도 훨씬 크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낀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을 받음으로써 질투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백설공주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동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백설공주를 굉장히 그 마녀가 이제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백설공주가 굉장히 자신이 이제 그럴지도 몰랐겠지만, 그분은 너무 순진하신 분이라서 잘 몰랐겠지만, 처음부터 이제 계무가 그렇게까지 하시기 전에 계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정말 믿게 하셨으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으면은 절대 그런 파괴적인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자가 좀 많은 사람이어도 조금 더 빛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유독 그림자하고 만나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질투심이 좀 많은 사람들은 사실 반대로 보면은 인정 욕구도 많은 거고, 자신이 좀 성장하고 싶은 욕구도 많은 거니까, 그러한 인정 욕구를 비춰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질투심을 느끼는 친구들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질투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두 가지의 어떤 감정의 토대에서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우월감이고요. 두 번째가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질투심을 형성시키는 것은 이 우월감을 내가 유지하고 싶은데 우월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좌절되고, 도리어 우월해지려고 하는 거는 뭐 고사하고 내가 열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자신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요소는 질투라고 하는 것을 좀 증폭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번에 신차를 뽑았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좀 자랑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이제 내가 뭐 동창회를 해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녁 내가 다 살게, 내가 그랜저 이번에 뽑아가지고 내가 밥 다 살게 하고 갔는데, 그 친구들이 오는데 막 벤틀리, 롤스로이드, 포르쉐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이건 누구 차야? 그러면 막 내 차가 아닌 것 같이, 누구 차지? 왜 여기다 맞춰놨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한 위축감이 들면서 도대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번 거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은근한 질투심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게 운이 좋아가지고, 나보다 뭐 훨씬 못했던 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좀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질투심이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보편적인 만큼 상당히 인간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흔히 한국인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눈치도 보고 질투도 한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 시대보다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적어요. 우리가 거의 보고 있는 게 거울보다도 뭘 봐요? 스마트폰 보잖아요. 스마트폰은 내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상이 공유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를 봐도 그 사람의 이야기고, SNS를 봐도 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 별로 즐겁지 않은 좀 경험을 많이 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옛날 조선시대 때만 해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땅이라는 건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 그 시대는 정말 또 되게 쉽게 살기 좀 힘든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은 잘 좀 들리지 않죠. 어쩌다 한 번씩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사촌이 땅을 산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땅뿐만인가요? 뭐 지갑도 사시고, 뭐 차도 사시고, 뭐 가방도 사시고. 아니 도대체 뭐 이렇게 다 사시지? 여행도 다니시고. 심지어 사촌만 그런 게 아니죠. 온 동네방네 친구들이 다 뭔가 잘 나가고 있고, 그 사람들 일상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타인에 대한 견눈질이 좀 커지는 시기이고, 타인을 향한 그런 견눈질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신에 대한 어떤 초라함, 또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증폭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열등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주장한 사실은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개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일독을 좀 권합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거기 보면 이제 잘 나와 있기도 한데, 사실 아들러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토대를 가지고 자신의 개인 심리학을 구축했거든요. 그만큼 열등감이 그분의 이론에서는 너무나 중요한데,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는 좀 달라요. 열등감은 우리가 모두 다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고, 또 질투심 역시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근데요, 열등감은 내가 열등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나의 과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친구들보다 뭔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그것은 나한테 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유발하죠. 불안도 막 들 수도 있고, 막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막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근데 다른 한편,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나도 뭔가 학원을 끊는다든지, 나도 뭔가 컴퓨터에서 뭔가 내가 유튜브도 보고 뭐 외국인하고 회화에 대한 것을 내가 본다든지, 뭐 새로운 습관을 한번 형성한다든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등감은 아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도약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열등감이 더 커져가지고 열등감 컴플렉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걸 넘어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부모 수저로 다 결정돼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 사실 세상에 뭐 그런 요소가 정말 뭐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요소가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 자포자기 한다면 사실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이 사람들이 다 결탁해서 된 거니까 어차피 실력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야 라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서 그러한 인식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나거든요. 그래서 열등감 컴플렉스는 자기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해로운 결과다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에서부터 어떻게 치고 올라가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열등감을 치고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하디니스라고 해서 스트레스에 강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스트레스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확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오뚜기처럼 일어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도약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연구한 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수잔 코바사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이 스트레스에서 오히려 강인한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통제, 두 번째가 전념, 세 번째가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쉬우니까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통제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될 때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2가지 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작은 원,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원. 큰 원은 작은 원을 포괄하면서도 훨씬 더 큰 원입니다. 근데 작은 원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 영향력의 원이죠. 그런데 그 밖의 원에 있는 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나한테 관련 있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당장 할 수 없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성격을 바꾼다든지 부모님의 수저를 변경한다든지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가 바뀐다든지 그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뉴스들이 들려올 때 그게 다 나하고 관련 있는 것 같고 다 나의 걱정거리가 되긴 하지만 사실 이걸 분리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적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바사에 따르자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적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여기 막 덩어리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원만 남잖아요. 할 수 없는 건 그냥 다 적은 다음에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할 수 있는 원 있죠.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아. 그런데 지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기서 첫 번째 일이 뭐지? 여기에 전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전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걱정과 어떤 내가 뭔가 불안에 휩싸여 있으면 그런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안감이 올라오고 오히려 열등감 컴플렉스로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줄 수 있고요. 우리 정신건강에도 매우 해로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오히려 집중해서 그것을 몸으로 경험으로 체험해 나가는 것. 전념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한 측면은 뭐냐면 우리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행복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불안감이 들잖아요. 나는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유학도 안 보내주고 왜 영어 유치원도 안 보내주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한 거지. 심지어 나는 막 그 흔한 학원 하나도 안 보내주고 나는 그래서 지금 너무 발음도 안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되게 불안하고 화가 나잖아요. 어떤 면에서 뭐 억울함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전념해서 조금씩 단어라든지 또 무엇인가의 원서를 좀 읽어본다든지 내가 조금씩 조그마한 것들을 내가 말해본다든지 이런 어떤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 내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거, 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사실 행복입니다. 행복과 굉장히 직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지고 있어. 오늘보다 내일은 좀 나을걸? 내가 조금씩 한 걸음씩 가는 거. 오늘 내가 2걸음 밀렸어도 내일은 내가 3걸음 가겠다라고 하는 어느 지점, 이런 부분들이 통제에서 전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도전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되게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인생의 정점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다음 스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다 잘 됐어. 초반에 너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그 다음 버전에는 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리막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바닥에 있다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나는 생장하고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 크다는 거죠. 소위 챔피언과 도전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챔피언은 내가요, 경기를 해서 이겨봐야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챔피언 벨트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근데 도전자는요, 지면 챔피언 벨트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원래도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기면요,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자는 마인드가 다를 수 있죠. 어차피 나는 세상에 있는 거를 다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잠재태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내 무대에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도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의 기회 요인일 수 있고, 아주 어두울 때 오히려 아침에 밝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어두운 밤에 올 때, 내 영혼의 슬픈 영혼의 어두운 밤이 몰려올 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 내가 어려운 건 맞아, 작은 부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통제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전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도전감을 통해서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어떤 지점, 이것은 우월감이라고 하는 요소를 획득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이전의 우월감하고 좀 달라요. 예전의 우월감은 저 친구보다는 내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친구보다는 이게 좀 나으면 어떨까, 이런 요소였다면, 이제부터의 어떤 우월감은 이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이것이 바로 통제, 전념, 도전이라고 하는 3박자 속에서 나타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를 질투하는 친구의 말버릇은 무엇인가요? 이게 부러움이랑 질투를 구분하기가 얼핏 보면 참 어려워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글로 쓴 대사로 보잖아요. 부러워하는 말이랑 질투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요, 나를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떻게 너 같은 게 그거를 갖고 있지? 사실은 내가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질투가 나는 거죠. 질투는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싶은 거고요. 부러움은 그냥 상대방이 있는 거를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좀 꼬치꼬치 캐물어요. 어디서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뭐를 했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이 피곤하게 캐물어요. 그러다가 딱 약점을 잡으면은 파고들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릴 정도로 꼬치 해묻는다, 그러면 그거는 나를 질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그냥 부러워하고 말아요. 근데 질투하는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깎아내려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좋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질투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비싼 물건을 갖다 샀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러워하는 사람은 진짜 좋겠다, 나도 한번 그런 거 가졌으면 좋겠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너는 이 나이가 돼서도 그렇게 계속 물건만 사고 그러고 싶니? 좀 정신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깎아내리려고 들지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별로 그렇게 소문을 안 내요. 내 앞에서 내가 그거 있으니까 부러워하고 잊어먹거든요. 질투하는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체적으로 소문을 갖다 내는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소문이 하나 덧붙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냥 집을 샀는데 친구가 어떻게 그 집을 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쓱 붙이죠.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샀다 그러면 더 부럽잖아요. 그런데 아마 부모님이 잘 사니까 부모님이 사줬을 거야. 혹은 또 그런데 그게 전세인지 자가인지 알 게 뭐야 하는 식으로 뭔가 하나 슬쩍 부정적인 소문이나게 뉘앙스를 덧붙이기도 해요. 질투심 많은 친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질투심 많은 친구는 안 만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질투심 많다는 거는 굉장히 복수심도 많고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요,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을 갖다 이겨먹는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질투하는 사람을 확 이겨먹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싸우고 안 보게 되니까 방법이 하나이긴 하겠지만 쉽지도 않고, 또 착한 사람들은 제가 어디서 내 뒷담화를 하고 있을까 막 고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질투하는 사람을 갖다 뻔히 피곤한데도 만나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 찾아내서 결국은 그 이유 자체를 없애고 나를 질투하는 주위 사람한테 한번 멀어지는 게 이제 방법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나를 질투하는 사람을 내가 계속 옆에 두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내 자랑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 서로 질투를 할지언정 얘한테밖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또 질투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지 간에 나를 갖다 이렇게 질투하고 왠지 나의 성공을 제대로 안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랑 계속 만나는 경우에는요, 진짜 만나는 사람이 적은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안 받아주고 얘랑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은 가족이어서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 찾아내서 그 이유를 해결하고 대부분 안 만나는 게 낫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런 나이 문제도 있지요. 그 사람이 질투해서 괴로우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질투할 거리를 안 던져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자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자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남한테 자랑이겠지만 나는 그냥 알림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남이 질투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나의 기준에선 자랑이 아니지만 남의 기준에선 자랑이 되겠지요. 그래서 남의 기준에서 자랑이 되는 거를 조금씩 덜 말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질투할 게 없지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할 말이 없어서 심심해질지도 몰라요. 열등감이란 감정은 무엇인가요? 열등감은 바꿔 말하면은 우월감의 반대예요. 열등감은 항상 우월한 누군가가 나를 갖다 열등하게 본다는 거를 갖다 의미해요. 그런데 사실은 살다가 보면 안 그럴 때도 되게 많아요. 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열등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럼 갑자기 열등감을 느끼다가 확 생각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우월감을 갖다 이제 전제로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과 비교는 조금 달라요.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교를 하더라도 비교에서 멈추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비교하면서 내가 그거를 갖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열등감이 되지요. 그런데 열등감은 대체적으로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요, 열등감을 느낄 만한 이유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본인도 그 상황에 처하면 열등감을 느낄 거면서 주위에서는 자꾸 충고를 해요. 야, 열등감 느끼지 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느낄 수도 있고 느껴도 되고, 열등감 자체는 원인이 아니라 결국 상황에 대한 결과인 거지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열등감을 느끼는 나에 대해서 너무 찌질하게 생각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요. 다 대부분 느낄만 해서 느끼는 거지요. 그러나 옆에서는 자꾸 나의 열등감을 느낄 권리도 없애고 자꾸 폄훼하려고 하는 해요. 그렇다면 열등감을 딛고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열등감을 딛고 성장하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저는 열등감을 딛고 성장했다는 얘기들에 대해서 대부분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를 사실이 아니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원래는 본인들도 아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국 누군가 성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거에는 못하다가 지금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성공한
멋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대해서도 자꾸 퍼뜨려요. 열등감은 있으면 딛고 성장해야지. 나는 그랬으니까 라고 하면서 남들이 가지는 열등감에 대해서 무시하고 계속 폄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갖다 유지하고 열등감을 가질 권리마저 없애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그냥 딛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열등감은 그냥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열등하다고 느끼는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잖아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 수련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형수술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꼭 찍어서 이게 이런 모습이 되면은 내 얼굴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완전히 내가 머리에 탁 그린 다음에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보통 80% 이상에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만족도가 올라가요. 열등감을 느끼는 내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요. 그러나 이제 성형수술은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울증이 있게 되잖아요. 내 얼굴이 못생겨 보여요. 그럼 성형수술 하는데 우울증은 6개월에서 1년 가거든요. 성형수술을 해도 계속 못생겨 보여요. 그래서 우울증일 때 성형수술을 하면은 계속 만족을 못하게 돼요. 두 번째는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가 인생사 때문에 하게 되면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맨날 취업 면접에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딴 데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자꾸 내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해도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수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식으로 성형수술로 인한 나의 외모의 변화가 나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면은 성형수술은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갖다 줄어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리고 좋은 수입차 모는 친구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은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친구는 새 차 샀어요. 나는 중고차 샀어요. 그러나 어차피 나나 걔나 똑같은 차 몰아요. 그러면은 차 사면 열등감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열등감의 요소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으면은 중고로라도 사서 갖고, 내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면은 열심히 돈 모아서 수술해서 노력하고, 그게 열등감을 대처하는 데는 훨씬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열등감을 해소해도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교는 하지요. 그러나 차가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를 비교하게 되면 덜 비교하지요. 결국은 이거는 점수를 줄이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성형수술 했더라도 내가 부러워하는 TV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아름답게 되진 않지요. 그러나 적어도 눈이 작은 분이 눈을 크게 수술했다면, 적어도 나는 이제 눈이 작다는 열등감은 안 가지게 되는 거지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국산 차를 갖다 샀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나보다 좋은 차를 모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은 있지만, 적어도 옛날처럼 난 차도 없어 하는 열등감에선 벗어난 거지요. 그러면 돈 모아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차를 사야지요, 점점. 친구가 나를 질투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말투가 있을까요? 사실 그게 친구가 이제 나를 질투한다라는 게 뭐냐면 친구가 나를 굉장히 주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질투하는 눈빛 같은 걸 보면 약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훑잖아요. 그런 어떤 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가 내 행동을 주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성적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지금 이번에 토익이 몇 점 나왔는지, 내가 이번에 취업 원서를 썼는데 어디가 붙고 어디는 서류까지 또 되고 어디는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성적이나 본인의 결과보다 더 궁금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친구가 나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또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나를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계속 확인하는 경우. 왜 확인해서 뭐 할까요? 나보다 잘했나? 이걸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말투로도 어느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은근히 내가 한 성과를 내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외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툭 나옵니다. 야, 그거 붙었다고? 문제가 좀 쉬웠나 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역시 너는 그래도 부모님의 은수저잖아. 굉장히 부모님이 중요한 것 같아.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게 내가 뭔가 붙은 게 이게 운 때문에 그런 건가? 문제가 쉬워서 그런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의 기분 나쁨이 조금씩 있죠. 근데 싹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아이 뭐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이 반복될 때 소위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내가 잘한 거였을 때 나의 내부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외부의 요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경우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 또 내가 뭔가 잘된 거를 얘기할 때 갑자기 내 얘기를 이렇게 공감해 주거나 뭐 이렇게 지지해 주거나 그런 것이 거의 없이 갑자기 자기 자랑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나는 취업 같은 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든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갑자기 막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많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자신이 친구에게 느껴지는 어떤 질투심, 소위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질투심 많은 친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즘에 이제 영상 중에 뭐 선절하라는 그런 영상 많잖아요. 사실 너무 이제 괴롭고 너무 유해하다. 이러면 사실 손절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손절할 거였으면 사실은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계속 만나는데 심지어 가족 중에서 있고요. 근데 내 주위에 이제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계속 질투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질투는 질투할 만한 사람에게 보통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그 친구도요. 친구가 한 10명 있으면 10명 모두에게 질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한두 명한테만 계속 많은 관심을 갖고 질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미 질투를 받고 있다는 건 표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손절할 게 아니라면 질투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금물은 내가 너보다 조금 나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초격차가 있는지를 보여줄게. 이러고 나를 막 더 자랑하잖아요. 그분이 막 예를 들어서 나는 취업이 됐는데 그분은 취업이 안 됐어요. 근데 막 자기의 부모님의 이제 수저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 취업을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얘기해가지고 얘를 완전히 밟아놓으면 다시는 네가 질투 같은 거 안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완전히 해주면 오히려 질투가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질투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라면 질투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뛰어버리거나 두 번째는 상대와 내가 비슷한 위치라고 해서 연결성을 지어주거나 예를 들어서 너 참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그러면 야 내가 너 닮아서 그렇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성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와 내가 공통분모 내가 너 친구니까 그게 가능했지 라고 해서 상대가 나를 띄울 때 오히려 거기서 내가 막 띄워서 풍선처럼 올라가지 마시고 얼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상대와 연결성을 지어주는 거 혹은 내가 상대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되게 옷 잘 어울린다. 야 너는 이거 더 잘 어울릴걸? 야 너는 나보다 키도 훨씬 크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낀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을 받음으로써 질투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백설공주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동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백설공주를 굉장히 그 마녀가 이제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백설공주가 굉장히 자신이 이제 그럴지도 몰랐겠지만 그분은 너무 순진하신 분이라서 잘 몰랐겠지만 처음부터 이제 계무가 그렇게까지 하시기 전에 계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정말 믿게 하셨으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으면은 절대 그런 파괴적인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자가 좀 많은 사람이어도 조금 더 빛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유독 그림자하고 만나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질투심이 좀 많은 사람들은 사실 반대로 보면은 인정 욕구도 많은 거고 자신이 좀 성장하고 싶은 욕구도 많은 거니까 그러한 인정 욕구를 비춰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질투심을 느끼는 친구들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질투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두 가지의 어떤 감정의 토대에서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우월감이고요.
두 번째가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질투심을 형성시키는 것은 이 우월감을 내가 유지하고 싶은데 우월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좌절되고, 도리어 우월해지려고 하는 거는 뭐 고사하고 내가 열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자신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요소는 질투라고 하는 것을 좀 증폭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번에 신차를 뽑았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좀 자랑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이제 내가 뭐 동창회를 해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녁 내가 다 살게, 내가 그랜저 이번에 뽑아가지고 내가 밥 다 살게 하고 갔는데 그 친구들이 오는데 막 벤틀리, 롤스로이드, 포르쉐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 누구 차야? 그러면 막 내 차가 아닌 것 같이, 누구 차지? 왜 여기다 받쳐놨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한 위축감이 들면서 도대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번 거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은근한 질투심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게 운이 좋아가지고 나보다 뭐 훨씬 못했던 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좀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질투심이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보편적인 만큼 상당히 인간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흔히 한국인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눈치도 보고 질투도 한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 시대보다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적어요. 우리가 거의 보고 있는 게 거울보다도 뭘 봐요? 스마트폰 보잖아요. 스마트폰은 내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상이 공유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를 봐도 그 사람의 이야기고 SNS를 봐도 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 별로 즐겁지 않은 좀 경험을 많이 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옛날 조선시대 때만 해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땅이라는 건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 그 시대는 정말 또 되게 쉽게 살기 좀 힘든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은 잘 좀 들리지 않죠. 어쩌다 한 번씩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사촌이 땅을 산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땅뿐만인가요? 뭐 지갑도 사시고, 뭐 차도 사시고, 뭐 가방도 사시고. 아니 도대체 뭐 이렇게 다 사시지? 여행도 다니시고. 심지어 사촌만 그런 게 아니죠. 온 동네방네 친구들이 다 뭔가 잘 나가고 있고 그 사람들 일상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타인에 대한 견눈질이 좀 커지는 시기이고, 타인을 향한 그런 견눈질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신에 대한 어떤 초라함, 또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증폭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열등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주장한 사실은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개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일독을 좀 권합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거기 보면 이제 잘 나와 있기도 한데, 사실 아들러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토대를 가지고 자신의 개인 심리학을 구축했거든요. 그만큼 열등감이 그분의 이론에서는 너무나 중요한데,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는 좀 달라요. 열등감은 우리가 모두 다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고, 또 질투심 역시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근데요, 열등감은 내가 열등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나의 과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친구들보다 뭔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그것은 나한테 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유발하죠. 불안도 막 들 수도 있고, 막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막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근데 다른 한편,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나도 뭔가 학원을 끊는다든지, 나도 뭔가 컴퓨터에서 뭔가 내가 유튜브도 보고, 뭐 외국인하고 회화에 대한 것을 내가 본다든지, 뭐 새로운 습관을 한번 형성한다든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등감은 아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도약팔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열등감이 더 커져가지고 열등감 컴플렉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걸 넘어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부모 수저로 다 결정돼,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 사실 세상에 뭐 그런 요소가 정말 뭐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요소가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 자포자기 한다면 사실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이 사람들이 다 결탁해서 된 거니까 어차피 실력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야 라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서 그러한 인식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나거든요.
그래서 열등감 컴플렉스는 자기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해로운 결과다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에서부터 어떻게 치고 올라가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열등감을 치고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하디니스라고 해서 스트레스에 강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스트레스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확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오뚜기처럼 일어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도약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예 주의 깊게 연구한 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수잔 코바사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이 스트레스에 있어서 오히려 강인한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통제, 두 번째가 전념, 세 번째가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쉬우니까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통제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될 때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2가지 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작은 원,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원. 큰 원은 작은 원을 포괄하면서도 훨씬 더 큰 원입니다. 근데 작은 원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 영향력의 원이죠. 그런데 그 밖의 원에 있는 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나한테 관련 있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당장 할 수 없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성격을 바꾼다든지 부모님의 수저를 변경한다든지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가 바뀐다든지 그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뉴스들이 들어올 때 그게 다 나하고 관련 있는 것 같고 다 나의 걱정거리가 되긴 하지만 사실 이걸 분리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적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바사에 따르자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적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여기에 막 덩어리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원만 남잖아요. 할 수 없는 건 그냥 다 적은 다음에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할 수 있는 원 있죠.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아. 그런데 지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기서 첫 번째 일이 뭐지? 여기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전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걱정과 어떤 내가 뭔가 불안에 휩싸여 있으면 그런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안감이 올라오고 오히려 열등감 컴플렉스로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줄 수 있고요. 우리 정신건강에도 매우 해로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오히려 집중해서 그것을 몸으로 경험으로 체험해 나가는 것. 전념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한 측면은 뭐냐면 우리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행복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불행감이 들잖아요. 아, 나는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유학도 안 보내주고 왜 영어 유치원도 안 보내주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한 거지? 심지어 나는 막 그 흔한 학원 하나도 안 보내주고 나는 그래서 지금 너무 발음도 안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되게 불안하고 화가 나잖아요. 어떤 면에서 뭐 억울함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전념해서 조금씩 단어라든지 또 무엇인가의 원서를 좀 읽어본다든지 내가 조금씩 조그마한 것들을 내가 말해본다든지 이런 어떤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 내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거, 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사실 행복입니다. 행복과 굉장히 직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지고 있어. 오늘보다 내일은 좀 나을걸? 내가 조금씩 한 걸음씩 가는 거. 아, 오늘 내가 2걸음 밀렸어도 내일은 내가 3걸음 가겠다라고 하는 어느 지점, 이런 부분들이 통제에서 전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도전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되게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인생의 정점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다음 스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다 잘 됐어. 초반에 막 너무 막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그 다음 버전에는 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리막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바닥에 있다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나는 생장하고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 크다는 거죠. 소위 챔피언과 도전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챔피언은 내가요 경기를 해서 이겨봐야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챔피언 벨트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근데 도전자는요, 지면 챔피언 벨트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원래도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기면요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자는 마인드가 다를 수 있죠. 어차피 나는 세상에 있는 거를 다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잠재태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내 무대에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도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의 기회 요인일 수 있고, 아주 어두울 때 오히려 아침에 밝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어두운 밤에 올 때, 내 영혼의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몰려올 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 내가 어려운 건 맞아, 작은 부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통제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전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도전감을 통해서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어떤 지점, 이것은 우월감이라고 하는 요소를 획득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이전의 우월감하고 좀 달라요. 예전의 우월감은 저 친구보다는 내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친구보다는 이게 좀 나으면 어떨까, 이런 요소였다면, 이제부터의 어떤 우월감은 이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이것이 바로 통제, 전념, 도전이라고 하는 삼박자 속에서 나타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